여러분들은 우리 인간들의 괴롭다는 이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잘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이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실 나의 감정에는 근거가 없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만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머리에서 일어난다는 설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요즘 뇌과학이 이런 걸 연구하고 있죠. 기쁨, 슬픔, 분노, 까칠함, 소심함, 불안함, 당황, 부러움, 따분함 같은 이런 감정들이 있다는 건데 뇌과학에서는 이런 감정이 뇌의 특정 부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찾아가고 있어요. 기억이나 새로운 생각 같은 것들은 뇌의 신경망을 연결시키면서 활성화되기도 하고 퇴화되기도 하면서 쉼없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지도를 찾아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건 말도 복잡하고 그리고 뇌과학자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비두면 되고 우리는 그런 복잡한 이야기는 좀 한쪽으로 밀어둡시다. 우리는 우리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자고요.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인간을 두 가지 성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몸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비물질의 에너지인 인간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 물질로 구성된 인간의 몸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오게 될 영혼이 하나 점지가 되어서 영혼의 세상에서 차츰차츰 우리 몸으로 와서 아기가 딱 태어나면 이 아이 몸 안으로 영혼이 밀고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게 되죠. 일육신 일영혼이라고 부르는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영혼 하나를 점지받아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라고 부르는 나의 영혼이 영혼계에 있을 때 그 이전 생에서 자기가 했던 행위들로 인해서 영계에서의 모든 것들이 정해지는 것처럼 영계의 모든 활동이 끝이 나면 다시 인간의 몸 하나를 점지받게 되고 과거의 그 업력에 따라서 내가 태어날 곳, 나를 낳아줄 사람, 그리고 그 집안의 내력과 환경 같은 것들이 모두 고려되어 내가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업력이라고 부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쌓은 행동, 내가 선택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이 비물질의 에너지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업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엔 내가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힘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 내가 했던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미친 그 영향력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받아야 할 빚과 갚아야 할 빚이 얽혀 있는데 우리가 이번 생에 태어나서 내 마음에 들면 그걸 행운이라고 부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운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저 나에게 와야 할 것들이 온 것뿐이죠. 이 아이도 와야 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옵니다. 내가 그걸 원하는 때에 맞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때를 몰라서 헤매는 부분일 겁니다. 내 인연이 오는 때를 모르고 또 내가 발복을 하게 되는 때를 모르고 그쵸? 분명히 나의 인생은 어느 정도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그 지도를 모르고 사니까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도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 인생의 지도는 나에게 주어집니다. 아니지, 이걸 그렇게 표현하면 이해를 못할 테니까 우리가 자기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정보들을 준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인생 사용 설명서라든지 인간 사용 설명서 그리고 인생의 지도나 나침반 같은 건 아예 주지 않고 내팽겨쳐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에게 정보들을 차곡차곡 차례차례로 줍니다. 단지 그걸 내가 안 받아먹는 것뿐이죠.
이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동안엔 우리 인류가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만을 해오던 시기여서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 전체를 한눈에 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가끔은 별격의 존재들이 이 세상에 출현을 해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해줬죠. 뭐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서가모니 뭐 이런 분들 말이죠. 그러나 그 또한 그 시절에 맞는 수준의 이야기였을 뿐 오늘날에 맞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 3000년 전의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와 공자님의 말씀과 서가모니나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 떠받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그 당시에 그분들이 하신 행동과 말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양반들이 그 상태 그대로 21세기에 오시면 아마도 그런 말씀 못할 겁니다. 아니, 상상도 못하고 견뎌내지도 못할 거예요. 이런 세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인들의 말씀이라는 건 전부 다 현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고 해서 만든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현대인들의 해석이라는 말이죠. 더군다나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오면서 살이 붙고 덩치가 커져서 어느 게 진짜 그 양반들의 이야기인지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전부 추정일 뿐이죠. 20세기까지만 해도요, 인류는 여전히 벽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키지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된 세상이 없었어요. 소련이 붕괴된 건 21세기가 바로 되기 직전이었잖아요. 이 20세기와 21세기는 완전히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그 가상의 공간 속에 모두 집어넣고 그 정보들을 토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21세기입니다. 모든 인류의 지식 정보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직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우리 인간들의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이 갓난아기의 감정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리들이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울고 웃고 가만히 있고 하는 정도죠. 뭐 재밌으면 웃고 신기하면 뭐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그러다가 뭔가 지가 불편해지면 울게 됩니다. 그쵸? 이 불편한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일단 배가 고프면 울 거예요. 또 대소변 때문에 찝찝해지면 울 테고요. 또 어딘가에 부딪히고 다치게 되면 울겠죠. 대부분 이 몸이 불편하면 드러나게 되는 감정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자기 앞에 벌어지는 환경들을 통해서 비물질의 에너지인 지식과 정보들을 하나 둘씩 받아들여 갑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둘씩 불편한 것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자기가 이미 받아들여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부딪히고 충돌하는 지식과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이 말은 쉽게 말을 하면 내 감정은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충돌을 하게 되면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기독교인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당연하게 배웠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하나님 욕을 하면 그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또 나를 보살피고 나를 길러주는 우리 부모님을 누군가 욕하게 되면 당연히 화가 날 테고요. 나를 예뻐해 주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슬픈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나와 할머니 사이에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있고 그 이야기들에 문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게 슬프다는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떤 상황에 어떤 감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고요. 죽음이 무겁고 슬프고 한 건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우리들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이 감정은 생각의 파편입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아기는 그 어떤 것을 보고 들어도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멀뚱멀뚱 쳐다보고 들으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을 할 뿐이죠.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에서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정해버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기보다는 교육받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터부시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이 나에게 옮겨와서 나도 죽음을 터부시하게 된 것뿐이지 죽음 그 자체에는 어떤 감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감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감정을 조절하려면 내 생각을 바꾸면 해결이 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의 정보고 지식일 뿐이지 정해진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확실하게 해놓으면 감정 때문에 힘들어질 일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가령 내가 화가 나는 건 대부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내 맘대로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들은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찾고 그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 가면 내 맘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문제 해결은 하지도 않고 화부터 낸다는 건 내 무지함, 내 무식함을 드러내는 행동이 될 테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나가 보면 우리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의 모든 것들은 사실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불안감도 마찬가지예요. 그 근거가 모호하죠. 정확하게 알면 불안한 마음은 생기지 않아요. 몰라서 일어나는 감정이 불안감입니다. 걱정은 또 어떻고요? 이 걱정처럼 쓸데없는 감정이 또 있을까요? 모르는 것만 나타나면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케이스인데 대체적으로 소음인들이 좀 그런 편이죠. 생각이 조금 복잡해지면 머리가 엉키고 더 생각이 진전되지 않아서 그게 바로 걱정이라는 에너지로 뭉쳐버리시는 분들. 이게 습관이 되면 뭔 일만 생기면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걱정만 하죠. 이럴 때는 그 생각을 좀 정리해가는 법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본질을 찾아내는 거죠. 일단 걱정하는 그 일이 바로 생길 건지 먼저 물어보는 거죠. 당장 생길 일이 아니라면 지금 걱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보고 그걸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 생각난 김에 이 이야기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 사회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스케줄대로 자신을 운영하는 사람이 꽤나 멋있고 근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죠. 예산을 세우고 경비를 집행하고 이런 걸 하려면 목표나 계획이 없으면 안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증이 생겨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내가 타임 스케줄을 만들고 그 계획대로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그 스케줄대로 되지 않도록 뭔가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의 스케줄을 전혀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온 세상이 비협조적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나는 점점 삐뚤어져 버리고 돌아버리게 됩니다. 이거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 계획 좋아하시는 분들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말이죠. 그 계획대로 하려다가 정말 온 몸이, 온 영혼이 다 부서지는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여기서 저는 또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10살의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20살이 됐어요. 내가 10살 때 세웠던 그 목표에서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아는 것도 많아지고 경험도 쌓이면서 더 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인생의 목표를 10살 때 세운 그대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바꿔야 할까요? 저는 이게 회사나 국가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아주 쉬운 예로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 가서 재가를 얻어서 운영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돈을 남기게 되면 문책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예산을 엉터리로 세웠다거나 뭐 어쨌거나 하면서 예산이 깎일까봐 남는 돈을 갖다 연말에 다 쓴다고 하면서 매 연말이면 보도블록 뒤집어 엎은 것들 기억나시나요? 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제가 전에 그 매몰 비용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손해가 뻔히 보이는데 이런저런 시스템적인 이유 때문에 그 손해를 고스란히 눈뜨고 보고 있는 짓들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참 무책임하고 무용한 짓들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당장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나를 끼워 맞춘다고 자기 가족들과 싸우고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 계획대로 해서 얻는 것보다 사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왜 그런 짓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도 못해요. 왜 그걸 하는지. 그래서 얻는 게 뭔지.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면 왜 그걸 하는지, 거기서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건 무엇인지 손익 계산을 좀 따져보고 그리고 맞춰서 그걸 움직여가면 또 모를까. 저는 그런 대답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목표나 계획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그림도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세부적인 계획도 필요로 합니다. 마냥 늘어져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가장 우선하는 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어야 할 겁니다. 회사가 하고자 하는 게 있어야 하고요. 국가도 하려는 게 필요로 하죠. 그 하려고 하는 그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서 이해시키는 일이 일단은 먼저일 겁니다. 내가 하려는 게 뭐고 우리가 하려는 게 뭐고 언제까지 그것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그 데드라인까지 서로 공유가 돼야겠죠. 그 다음부터는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면서 좀 자율적으로 굴러가지 않을까요? 뭔가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일이 생기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좀 더 유연해질 수 있고 말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큰 흐름을 이해하고 같이 가야 하니까 개인들도 사실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죠. 대신에 각자 스스로 강약 조절 같은 것들은 가능을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된 조직이라면 쓸데없는 낭비도 저절로 사라질 것 같고요. 서로 다 아니까 시비를 걸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투명하고 훤한 조직 문화라면 어떠세요? 뭔가를 꼭 정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고 응원해주고 말이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가 정한 기준을 갖고 살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아니 인류가 지금까지도 이 문제로 반목하고 싸우고 전쟁을 벌이며 살아왔어요. 제가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그 유네스코 헌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걸 힘으로 강제하려고 했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문화적인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각 나라의 문화를 서로 알리는 일을 해온 곳이 유네스코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은 그런 의미로 제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서로의 문화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말입니다. 저희 인생학교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상대들도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고요. 내 부모 역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고, 내 남편, 내 아내 역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조차고 상대의 발목을 잡거나 간섭하거나 방해를 했다간 그 대가를 고스란히 내가 치러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괴로움은 상대 인생에 대한 간섭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상대가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걸 확실히 해야 해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충돌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예요. 이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회의하는 방법. 이걸 이해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마찰을 풀어가는 일이 좀 더 수월할 것 같네요. 회의는 무조건 3세번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3차원이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단판 승부로는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 100분 토론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 나와서 토론하는 걸 쳐다보면 그것처럼 무의미해 보이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건 토론이 아니죠. 각자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토론을 지켜보면서 뭐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하면서 승부를 가리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토론은 승부를 가리는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걸 이겨서 어디다 씁니까? 어차피 돌아가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회의나 토론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각자 자기들이 아는 걸 쏟아내는 겁니다. 충분하게 하고 싶은 말들 다 쏟아내는 게 좋아요. 위, 아래, 좌우 가릴 것 없어요. 생각나는 건 다 쏟아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쏟아놓고 그날은 각자 돌아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상대들에게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고요. 나 역시 내가 알고 있는 것 말고 그동안에 내가 몰랐던 거라든지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라든지 아무튼 그날 들은 정보들을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걸 녹음을 해서 그날 돌아가서 몇 번이고 들어보는 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한 3일간 묵혀두고 다시 만나는 겁니다. 3차원이니까. 재미난 건 이때 그동안 우리들이 전혀 다른 생각들이었던 것들이 최소한 한 30% 정도는 서로 공감하고 인정하는 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건 애누리가 없어요. 최소한 30%는 서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기에 더해서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할 새로운 것들, 그리고 전에 말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해서 다시 한번 다 쏟아내는 겁니다. 2차전인 셈이죠. 다만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상해버리면 더 이상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요. 이때도 질펀하게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전에 했던 대로 한 3일을 묵히고 다시 마지막 미팅을 하면 우리들이 그렇게 끝간데 없이 완전히 달랐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70% 언저리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뭐 이것도 애누리가 없어요.
내 거에다가 상대 것들까지 얹혀진 70% 선의 공통 의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도 거기까지는 인정한다는 거죠. 이게 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70%가 우리들의 회의 결과가 됩니다. 여기서 멈춰야죠. 100%는 없습니다. 이건 되질 않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요. 70%의 선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의견 일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 자기 의견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의견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단 한 사람이라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서로의 뜻을 합치는 법, 의견을 나누는 법, 뜻을 모아서 일을 이루는 법, 부부가 하나 되는 법, 국회를 운영하는 법, 회사에서 의결을 하는 법,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의 원리로 돌아가요. 내 생각, 내가 아는 것을 꺼내놓고 상대가 아는 것, 상대방의 생각을 꺼내놓고 그 둘을 겹쳐보면 공통분모가 나오겠죠. 그 공통분모만 가지고 하면 문제 생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참 무의미해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는 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도 또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젤런스키와 푸틴 역시 이 원리로 접근하면 싸우지 않고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들은 뭔가 착각에 빠져 있어요. 승자독식, 위너 텍스 이럴, 아니면 all or nothing 같은 그런 일들이 가능한 줄 아는데 오히려 손해비용이 더 커서 이겨봤자 남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도 다 털린다니까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대로 하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장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사니까 그게 결국엔 뭉쳐서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이루는 법을 찾으세요. 내가 이걸 해야겠다. 내가 이걸 가져야겠다. 내가 이걸 이루고 말겠다. 뭐 이런 뭔가를 정해버리게 되면요. 거기에 묶여서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주변의 모든 것들과 엉키고 막히고 부딪히고 암튼 간에 그 후폭풍들이 서서히 내 앞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맨 처음부터 새로 다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게 문제가 생겨서 막혔을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하고 시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도 맞고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 다시라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쌓아온 것들, 경험한 것들, 그리고 이 지식 같은 것들이 있어서 처음이라 겪어야 되는 그 혼란스러움이라든가 고생스러움 같은 것들은 훨씬 줄어들고요. 과정도 사실 훨씬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어떻게 하지 마시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쌓아보시길 빕니다. 원리를 알고 본질을 생각하면 사실 답은 간단하니 말이죠.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